한 상인 가문이 4대에 걸쳐서 쌓아 올린 눈부신 번영,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 아주 서서히 드리워지는 몰락의 그림자를 정말 장대하게 그려낸 작품이죠. 토마스 만의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입니다. 하나의 시대가 저물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그 거대한 전환기 속에서 한 가족의 운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오늘 그 첫 장을 함께 넘겨보겠습니다. 자, 부덴브로크 가문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거대한 이야기는요, 어떤 인물의 등장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웬걸 한 공간에 대한 묘사로 문을 엽니다. 맹해가의 새로 장만한 으리으리한 저택의 풍경화의 방. 이 방은 그냥 예쁜 방이 아니에요. 우리 가문이 이만큼 성공했다. 지금이 바로 출전성기다. 이걸 선포하는 하나의 상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벽에 걸린 저 평화로운 풍경. 어쩌면 그들이 붙잡고 싶었던 과거의 이상향을 보여주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이 집은 그냥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닙니다. 뭐랄까 하나의 선언문, 그리고 아주 굳건한 기념비 같은 거죠. 뭘 선언하냐고요? 바로 우리 부르주아 계급이 상업적으로 이렇게 성공했고 사회적으로 이런 지위를 갖게 됐다는 선언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나 성실하게 일했다는 걸 기리는,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만 같은 우리 가문의 단단함을 보여주는 기념비인 셈이죠. 자, 우리는 이 가문의 가장 빛나는 순간, 바로 이 새 저택에서 열리는 집들이 만찬에 초대받은 셈입니다. 모두가 성공을 축하하면서 웃고 떠드는 이 영광의 순간이에요. 근데 뭔가 모를 묘한 긴장감이 느껴져요. 왜냐, 이 책의 부제가 한 가문의 몰락이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이 화려한 축제는 마치 거대한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서막처럼 느껴지죠.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겠지만 사실 그 웅장한 집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인 영사장 부덴브로크가 손님들한테 집 구경을 시켜주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집의 구조 자체가 부덴브로크 가문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화려한 응접실과 식당은 가문의 사회적 체면을 위한 공간이고요. 아주 엄격해 보이는 당구장이랑 사무실은 남자들의 사업 공간이죠. 하인들이 묵는 곳은 사다리로만 올라갈 수 있게 해서 계급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잘 가꿔놓은 정원은 가을비에 젖어서 어딘가 좀 스산해 보입니다. 이 화려함 속에서도 생명력이 조금씩 쇠하고 있다는 암시일까요? 그러니까 집 자체가 말이 없는 또 하나의 등장인물인 셈입니다. 손님인 쾌펜 씨가 하는 이 말, 이게 그냥 와, 집 크네요 하는 창찬이 아니에요. 대장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집이 너무 커서 감탄을 넘어서 약간 경외감, 심지어는 피로감까지 느껴진다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부와 위세를 유지하려면 대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할까?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말입니다. 성공이라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이제 저택이라는 거대한 무대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살아 숨쉬는 인물들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만찬 테이블에 둘러앉은 3대에 걸친 가족들, 이 사람들의 각기 다른 얼굴과 생각 속에 바로 부덴브로크 가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운명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여기 이 표가 세대 간의 변화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아버지인 선대 요한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인물이에요. 아주 현실적이고 유머러스하고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시킨 행동가죠. 반면에 아들인 영사장은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훨씬 내성적이고 종교적이고 늘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요. 이건 단순히 부자 간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 정신이 한 집안에서 부딪히고 있는 거죠. 가문의 남자들이 사업이라는 전쟁터에서 싸운다면 여자들은 가정과 사교계라는 또 다른 중요한 전선을 책임집니다. 영사 부인 베치는 부잣집 딸인데 그녀와의 결혼은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회사 간의 전력적 M&A 같은 거였죠. 그녀의 우아한 몸짓 하나하나는 상류층이라는 자기 지위를 연기하는 섬세한 퍼포먼스나 다름없어요. 그런 그녀와 아주 대조적인 인물이 바로 가난한 친척 클로틸데입니다. 이 화려한 식탁에 앉아있는 뭐랄까 살아있는 경고장 같은 존재죠. 너희들의 부와 지위도 영원하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 긴장감이에요. 아버지가 가난한 친척인 클로틸드의 식탐을 가지고 좀 세속적인 농담을 던지니까 아들인 영사가 성스러운 걸로 농담하지 마세요 하면서 부드럽게 핀잔을 줍니다. 이 짧은 대화가 두 세대의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를 딱 보여주는 거죠. 가문을 일으킨 아버지의 실용주의와 세속적인 태도가 이제 그 가문을 지켜야 하는 아들의 경건함, 도덕적인 예민함과 부딪히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어떤 가치관이 이 가문을 더 단단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간, 영사는 혼자 사무실로 갑니다. 쉬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대신 가문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긴 작은 수첩, 그러니까 부덴브로크 가문의 성경이나 다름없는 그 기록을 펼쳐듭니다. 영사가 읽어내려가는 자기 인생 기록을 보면요.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근데 그는 이걸 그냥 운이 좋았네 하고 넘기지 않아요. 신이 자신과 우리 가문을 특별히 보살피고 있다는 신의 섭리의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런 믿음은 그의 삶에 의미를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심리적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업적 성공은 신의 은총에 보답하는 일이 되고 실패는 신이 내리는 시험이 되기 때문이죠. 그는 이제 회사의 사장일 뿐만 아니라 신과의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까지 짊어지게 된 겁니다. 아버지의 이 조언 안에 사실 이 소설의 모든 갈등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업, 즉 돈 버는 일과 내면 세계, 영혼의 문제는 철저하게 분리하라는 아주 실용적인 명령이에요. 하지만 영사한테는 이 분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의 경건한 양심은 사업의 모든 순간에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가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결국 사업은 그의 잠을 방해하는 고뇌의 원천이 되고 마는 거죠. 이 수첩은 그냥 가족 앨범 같은 게 아니에요. 부덴브로크라는 작은 왕조의 공식 역사 기록물인 셈이죠. 이 기록 안에서 개인의 삶은 가문이라는 더 큰 이야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로 평가됩니다. 성공적인 결혼, 이익이 되는 사업 거래, 대를 이을 아들의 출생 같은 것들이요. 모든 게 가문의 장부에 기록되는 항목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행복보다는 가문의 영속성이 먼저다. 바로 이 생각이 앞으로 벌어질 모든 비극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만찬자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정원을 어떻게 가꿀 거냐를 두고 부자가 나누는 이 사소한 대화는요. 사실 두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철학적인 균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문이 나아갈 방향을 두고 벌어질 갈등을 아주 명확하게 예고하고 있죠. 천대 요한에게 정원은 말이죠. 관리해야 할 또 하나의 사업체 같은 거예요. 잡초는 제거해야 할 비효율이고 원시림은 그냥 통제되지 않은 무질서일 뿐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의지로 정복하고 질서를 만들어서 유용하게 써야 할 대상인 거죠. 마치 사업 장부를 정리하듯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실용주의적인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지만 아들인 영상에게 그 정글 같은 정원은 유일한 숨쉴 공간, 해방구입니다. 회사, 가족, 사회적 지위라는 그 엄격한 질서와 의무감에 짓눌려 살다가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더 큰 존재의 일부가 되는 걸 느끼는 영적인 안식처인 셈이죠. 자연을 통제하려는 아버지와 자연에 귀의하려는 아들, 계몽주의적 인간과 낭만주의적 인간의 이 대립이 바로 부덴브루크 가문 내면의 분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네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가장 어린 세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가문의 유산과 앞으로 벌어질 갈등이 이미 싹트고 있거든요. 나중에 가업을 이어받을 아들들, 토마스와 크리스티안도 있지만 작가는 이상하게 이 8살짜리 딸, 토니한테 시선을 딱 고정합니다. 아주 활기차고 제멋대로인 이 어린 소녀에게서 우리는 부덴브로크 가문의 자부심과 절대 꺾이지 않는 개인적인 의지가 좀 위험하게 결합된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토니가 하는 행동을 보면요. 그냥 어린애 장난이 아니에요. 마치 작은 여왕처럼 거리를 누비는데 부덴브로크라는 이름이 자신에게 어떤 힘과 특권을 주는지를 계속 시험하고 배우는 과정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이 사회 계층의 꼭대기에 있고 가문의 이름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이 질문이 바로 토니와 그리고 부덴브루크 가문 전체를 꿰뚫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개인은 가문이라는 거대한 쇠사슬의 한 고리에 불과한 걸까?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개인의 행복은 희생되어도 괜찮은 걸까? 이 철학적인 질문은 이제 곧 어린 토니의 삶을 통해서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로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바로 가문의 요구와 개인의 욕망이 충돌하는 첫 번째 거대한 전쟁터가 될 테니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작고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와, 정말 강력한 문장이죠.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에 모든 걸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바로 개인의 욕망과 가문이라는 거대한 의무 사이의 갈등, 그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부덴브로크 가문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물건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건 바로 금박을 두른 아주 오래된 노트 한 권입니다. 그냥 노트가 아니에요. 이 안에는 가문의 역사와 기대, 그 모든 삶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죠. 이 가문의 가장인 요한장 부덴브루크 영사에게 이 노트는 글쎄요, 거의 성경과도 같아요. 이걸 펼쳐들면 그냥 과거를 읽는 게 아니라 마치 신과 그리고 조상들의 영혼과 대화하는 거죠. 가문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신성한 통로인 셈이에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문의 영혼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연대기에는 영사 자신의 삶이 얼마나 신의 섭리 아래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듯한 사건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는 말이죠. 거대한 맥주통이 떨어져서 정말 죽을 뻔했는데 기적처럼 살아났고요. 또 청년 시절에는 물에 빠져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순간 누군가가 나타나 그를 구해줬다고 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는 내 삶과 우리 가문의 운명은 신의 손에 달려있구나 하는 아주 깊은 신념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참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렇게 의무를 중시하는 영사의 삶과는 정반대의 기록이 이 노트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아버지의 기록인데요. 아버지가 첫 아내와 함께했던 그 짧은 1년을 프랑스어로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해라고 적어놓은 거죠. 와, 이걸 보면 부덴브로크 가문에도 한때는 개인의 뜨거운 사랑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시절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지금의 영사는 어때요? 철저히 가문의 이익을 위해 부유한 집안과 결혼했잖아요. 개인의 감정보다는 가문의 번영이 먼저라는 가치관의 변화가 여기서 딱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의 핵심 갈등이 폭발합니다. 저는 이걸 유산의 무게라고 부르고 싶어요. 이제 2세대인 토니, 토마스, 크리스티안, 이 세 사람은 이 거대한 유산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과 싸워야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가문의 영광을 위해 나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행복을 좇을 것인가? 자, 이제부터 그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자, 이 가문에 보이지 않는 규칙에 가장 먼저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미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주 활기차고 자기 주장이 강한 안토니, 애칭으로는 토니, 부덴브로크입니다. 어린 시절 토니는요, 정말이지 제멋대로인 작은 여왕님 같았어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누구한테는 엄청 친절했다가 누구한테는 또 짓궂게 굴고요. 마을 사람들을 놀리는 건 예사였죠. 어떤 아저씨한테는 버섯이라고 놀려대고 한 할머니 댁 초인종을 누르고는 침 뱉는 통씨 부부 계세요? 하고 묻는 식이었으니까요. 누가 뭐라고 하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부덴브로크 형사의 딸이야. 하고 큰 소리 뻥뻥 쳤죠. 이렇게 활기차고 고집세고 뭐든 자기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녀 앞에 닥쳐올 갈등은 훨씬 더 극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천방지축 토니에게도 첫사랑이 찾아옵니다. 바닷가 휴양지에서 우연히 만난 모르텐 슈바르츠코프라는 청년이었죠. 이 사람은요, 부덴브로크 가문이 따지는 그런 상업적, 사회적 조건과는 정말 100만 광년쯤 떨어진 인물이에요. 그냥 평범한 가정의 의대생일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아주 순수하고 소박할 수 있었던 거죠. 가문의 명예, 돈, 이런 거 하나도 상관없이 오직 두 사람의 감정만으로 이어진 그런 관계 말이에요. 책에 묘사된 이 장면이 둘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정말 잘 보여줘요. 모르테는 천천히 그리고 엄숙하게 그녀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래반 너머 각기 다른 방향을 쳐다보았고 둘 다 몹시 당황스러움을 느꼈다. 어때요? 정말 풋풋하고 순수하죠. 서툴지만 진지한 첫 키스,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당혹감. 바로 이 순수한 감정이 이제 가문이라는 거대한 벽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될 겁니다.
이 장면은 토니 개인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는 거죠. 바로 그 타이밍에 정말 불청객처럼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함부르크에서 온 벤딕스 그륜리시라는 사람인데요. 가문에서 콕 찍어놓은 토니의 신랑감 후보죠. 책에서는 그의 외모를 아주 재미있게 묘사해요. 금색 물감을 칠한 것 같은 구레나룻을 한 장밋빛 얼굴. 뭔가 좀 인위적이고 속물적인 느낌이 확 오지 않으세요? 그의 구애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형식적이고 마치 사업 거래하듯이 접근하죠. 순수한 사랑에 빠진 모르텐과는 그야말로 정반대의 인물인 겁니다. 자, 이제 토니 앞에 놓인 선택지는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한쪽에는 사랑, 학문, 그리고 소박한 삶을 대표하는 모르텐 슈바르츠코프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가문의 의무, 사업, 그리고 막대한 부를 상징하는 벤딕스 그륜리히가 있습니다. 이건 그녀의 심장이 외치는 소리와 가문이 그녀에게 거는 기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토니는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따르기로 하죠. 아버지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릴리히의 청혼을 아주 단호하게 거절해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이미 다른 곳에 제 마음을 주었습니다. 부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진 않는다는 걸 저는 배웠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죠? 부보다 사랑을, 과문의 명령보다 자신의 마음을 선택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한 겁니다. 아주 열정적이고 단호한 저항이었어요. 자, 딸의 이런 반란에 가문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그 답변은 바로 아버지 부덴브로크 영사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강력한 논리로 무장해서 쓴 편지 한 통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들었던 그 문장입니다. 이제 이 문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아시겠죠? 이건 단순히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토니의 개인적인 선택을 꺾기 위한 아버지의 핵심 논리이자 더 나아가 부덴부르크 가문 전체를 지배하는 거의 교리와도 같은 철학이었던 겁니다. 영상의 편지는 정말 단순한 설득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적 압박이죠. 한번 볼까요? 첫째, 가문은 사슬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독립된 개인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잇는 하나의 고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존재를 가문 전체의 일부로 확 축소시켜버리는 거죠. 둘째, 의지보다 의무를 강조하면서 토니의 순수한 사랑을 그저 무질서한 길, 철없는 행동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신의 심판까지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륜일키가 너 때문에 상심해서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책임은 신 앞에서 네가 져야 한다는 식으로 엄청난 죄책감을 심어주죠. 이렇게 종교와 도적까지 동원해서 딸의 감정을 아주 교묘하게 묵살해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 편지에서 가장 무서운 지점은 바로 이 감정적인 조작이에요. 아버지는 딸이 용기 내서 고백한 그 사랑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해버려요. 이건 그냥 의견이 다른 수준이 아니죠. 아버지라는 절대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딸의 가장 소중하고 깊은 감정 자체를 없는 것으로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토니의 사랑은 철없는 감정 노름으로 전락하고 오직 가문의 의무만이 유일하고 숭고한 가치로 남게 되는 거죠. 토니가 이렇게 온 세상에 자신의 사랑을 외치며 시끄럽게 반란을 일으켰다면 그녀의 오빠 토마스는 어땠을까요? 그 역시 똑같은 압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 방식은 훨씬 더 조용하고 그래서 더 깊었습니다. 가문이라는 무게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각인되는지 그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죠. 가문의 후계자 토마스 부덴부르크, 그에게도 남몰래 하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책의 묘사에 따르면 몽골린 같은 얼굴에 유난히 손이 아름다웠다는 꽃집 아가씨 안나였죠. 하지만 동생 토니처럼 떠들썩하게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의 사랑과 선택은 그 어떤 드라마나 선언도 없이 아주 조용한 고독 속에서 혼자만의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나와 헤어지는 장면에서 토마스가 하는 말을 보면 그의 생각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는 눈물 흘리는 안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언젠가는 일어나야 할 일이었어, 안나. 우리 이성적이기로 했잖아. 안 그래? 보세요. 그는 자신의 운명을, 이 이별을 아주 실용적이고 체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이걸 비극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젠가는 겪어야 할,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두 남매가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은 당시의 성 역할이나 가문 안에서의 위치가 얼마나 달랐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토니는 어땠어요? 온몸으로 저항하고 열정적으로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 외부의 엄청난 압박에 무너져 감정적으로 항복하죠. 하지만 장남이자 후계자인 토마스는요? 조용한 현실주의자답게
그냥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여요. 내면적으로 이미 다 수용한 거죠. 그리고 아주 실용적으로 사랑을 포기합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바로 토마스는 동생 토니가 아직도 싸우고 있는 그 의무의 교리를 이미 자기 것으로 완전히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후계자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그 무게를 짊어지고 사는 법을 배운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토니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과연 그녀의 길고 외로운 투쟁은 어떻게 끝이 났는지, 그리고 가문의 이념이 승리한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아버지의 그 강력한 편지는 결국 토니의 저항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습니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온 토니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가문의 연대기를 펼쳐들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 기록 하나하나에 담긴 그 경건한 세밀함에 온몸에 전율을 느끼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이 낡은 노트는 더 이상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녀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운명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죠. 그 연대기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토니의 내면에서는 정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자기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고 경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고요? 이제 그녀는 깨닫는 거죠. 아, 나는 그냥 내가 아니구나. 이 위대한 역사의 사슬을 잇는 중요한 고리구나. 그렇게 되자 그녀의 인생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개인의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내 행동과 말 하나하나로 우리 가문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과업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놀랍게도 아버지가 편지에 썼던 그 논리를 이제는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완전히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항복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장면은 정말이지 무슨 종교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아주 엄숙하게 묘사되는데요. 토니는 족보에 적힌 자기 이름, 그리고 그 옆에 비어있는 그 공간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앞으로 저기에 어떤 글자가 새겨질까? 그걸 생각하자 심장이 쿵쿵 엄숙하게 뛰기 시작하죠. 그리고 갑자기 흐느끼는 숨을 한번 크게 몰아쉬더니 펜을 꽉 움켜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어색한 필체로 마치 돌에 운명을 새기듯이 한 줄을 써내려갑니다. 1845년 9월 22일 함부르크의 상인 벤딕스 그륜리크 씨와 약혼함. 이 차갑고 간결한 한 문장, 이것으로 개인의 뜨거웠던 마음은 완전히 패배하고 가문이라는 거대한 집단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토니와 토마스, 이 젊은 세대의 희생은 과연 부텐브루크 가문의 더 큰 영광을 위한 단단한 초석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개인의 행복과 생생한 활기를 억누르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위대했던 가문의 몰락은 이미 시작된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의 선택이 가져온 진짜 대가는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앞으로의 이야기에서 그 답을 찾아가게 될 겁니다. 토마스만의 소설 부덴브로크 가문은 한 상인 가문이 4세대에 걸쳐서 어떻게 흥하고 또 어떻게 쓰러져 가는지를 정말 담담하게 하지만 아주 집요하게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세대, 2세대를 거치면서 이 가문이 어떻게 부를 쌓고 사회적인 지위를 단단하게 만들었는지 봤다면요. 이제는 정말 중요한 운명의 갈림길, 바로 3세대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이 3세대에서는 가문의 유산이라는 이 무거운 짐이 두 남매에게 전혀 다른 방식의 결혼을 강요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선택이 가문의 미래 전체를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요. 이 가문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의무라는 원칙이죠. 이걸 먼저 이해해야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 3세대 인물들이 짊어져야 했던 그 선택의 무게를 우리가 온전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이 한 문장, 이게 영사인 요한 부덴브루크가 자기 딸 토니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인데요. 바로 이 말이 부덴브루크 가문의 정체성, 그 철학의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겪는 모든 압박의 근원이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개인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이 거대한 사슬에 그저 한 연결고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삶은 네 것이 아니다라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덴브로크 원칙은요. 인생에서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까지도 공적인 의무로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결혼이 그렇죠. 결혼은 더 이상 두 사람이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가문의 생존을 위한 철저한 비즈니스, 전략적인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치 기업끼리 M&A를 하듯이 결혼을 통해서 가문의 미래에 투자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동맹을 맺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딸 안토니, 우리가 애칭으로 토니라고 부르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그 순수했던 마음이 바로 이 가문의 영광이라는 재단에 바쳐진 첫 번째 희생양이 되고 맙니다. 함부르크의 상인인 벤딕스 그륜리히라는 사람이 토니와 몇 번 얼굴을 본 뒤에 지체 없이 청원서를 보내옵니다. 하지만 그때 토니는 어땠을까요? 휴가지에서 만난 모르텐이라는 젊은 의대생과 풋풋한 첫사랑에 막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 이런 사업가 냄새가 풀풀 나는 청원을 아주 격렬하게 거부하죠. 그녀가 아버지에게 보낸 거절 편지 말미에 덧붙인 이 추신,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이건 그냥 저 남자 싫어요 수준이 아니에요. 가문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 앞에서 반지 디자인이 구려요 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취향에 집중하는 그녀의 아직은 어리고 미성숙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토니에게 이 결혼은 가문의 전략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남자와의 불쾌한 거래일 뿐이었던 겁니다. 아버지의 답장은 정말 숨이 턱 막힙니다. 이건 딸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교묘하게 설계된 도덕적이고 감정적인 덫이죠. 부덴브로크 원칙이라는 그 무거운 돌을 딸의 마음에 올려놓고 짓누르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너는 사슬의 한 골이다 라면서 가문의 의무를 들먹이고 그 남자가 너 때문에 자살할지도 모른다. 신께서 심판하실 거다 라면서 종교적인 죄책감을 심어주죠. 그리고 마지막엔 네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운명론까지 꺼내듭니다. 토니가 빠져나갈 모든 길을 원천 봉쇄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아예 끝장내기 위해서 그를리히가 직접 토니가 머물고 있는 휴가지 트라베뮌데까지 찾아가요. 그리고는 그녀의 연인인 모르텐과 그 가족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이건 토니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까지 아예 꺼뜨려 버리려고 작정하고 버린 아주 치밀하고 잔인한 행동이었어요. 이 만남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한쪽은 이미 성공한 상인에 번지르르한 금빛 구레나룻, 화려한 노란 체크무늬 외투까지 차려입고 와서 거들먹거리고 있죠. 반면에 모르테는요, 그냥 평범한 자기 집에서 당황해서 말이나 더듬는 의대생일 뿐이에요. 그륜리히의 저런 확고한 사회적 지위와 거만한 태도 앞에서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모르텐의 순수한 마음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그냥 힘없이 짓밟히고 맙니다. 결국 모든 희망을 잃고 패배한 토니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엄숙한 항복 의식을 치르죠. 펜을 들어서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연대기에 자신의 운명을 직접 써놓는 겁니다. 이 한 줄의 기록. 이건 그녀의 개인적인 삶이 이제 공식적으로 가문의 역사 속으로 편입되었음을 의미하는 슬프고도 장엄한 의식이었던 셈이죠. 결혼 후에 토니가 집으로 보낸 편지를 보면요. 참 마음이 짠합니다.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려는 듯이 필사적으로 행복을 연기하는 것 같아요. 새로 얻은 저택이 어떻고 의자 하나가 25마르크나 하는 갈색 비단 가구가 어떻고 온통 물질적인 자랑만 늘어놓죠. 하지만 그 글자들 사이사이에 묘묘한 균열들이 보입니다. 남편이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는 걸 싫어하는 것 같다든지 마차를 안 사줘서 불만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불만들이 슬쩍슬쩍 비치죠. 이 의무감으로 맺어진 결혼이 얼마나 텅 비어있는지를 암시하는 대목이에요. 특히 임신 소식을 알리면서 이것도 가문연대기에 기록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부분은 이제 자기 삶이 온전히 가문을 위한 기록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더 씁쓸하게 다가옵니다. 자, 이렇게 토니의 이야기가 비극적으로 흘러가는 동안 그녀의 오빠 토마스는 어땠을까요? 그 역시 가문으로부터 똑같은 압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결혼이라는 과제에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훨씬 더 냉철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합니다. 토마스는 가문을 위한 전략적인 결혼을 앞두고 먼저 개인적인 관계를 정리합니다. 상대는 꽃가게 아가씨였던 안나였죠. 이 장면은 그가 자신의 감정을 가문의 의무 아래 완벽하게 통제하고 종속시킬 수 있는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니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저항했던 것과는 정말 대조적이죠. 토마스의 작별 인사는 지극히 실용적이고 모든 감정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슬프긴 하지만 감상에 빠지진 않아요. 그냥 때가 됐다고 말하죠.
이건 마치 가문을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만 하는 업무처럼 이별을 하나의 거래처럼 처리하는 겁니다.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가문의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그의 냉철함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는 암스테르담으로 떠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차 떠나는 출장이지만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회사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결혼을 성사시킨다는 아주 분명한 두 번째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진 원정이었던 셈이죠. 그가 암스테르담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요. 이게 사랑에 빠진 남자가 쓴 연애 편지인지 아니면 뛰어난 지휘관이 작성한 작전 보고서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토니의 옛 차구였던 게르다 아르놀트젠과 재회해서 문학과 예술 이야기로 접근하고 단 5일 만에 구애부터 승낙까지 모든 걸 끝내버리죠. 그리고 야코는 이제 기정사실이라고 선언합니다. 마치 성공적인 군사작전의 단계를 하나하나 보고하는 것 같아요. 감정의 흐름이 아니라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토마스가 맺은 이 새로운 동맹. 이건 단순히 돈과 돈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세계. 그러니까 부덴브로크 가문의 실용적인 상업 정신과 아르놀트젠 가문의 예술 정신이 만난 거였죠.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바로 이 지점. 여기서 토마스와 토니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토마스는요,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막대한 지참금이 자기 감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분명히 알면서도 그걸 굳이 파고들지 않겠다고 말하죠. 왜? 그게 가문의 이득이 되니까요. 그는 사랑과 자본의 결합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아주 전략적으로 끌어안는 겁니다. 토마스는 이걸 숨기지도 않아요. 미래의 장인이 백만장자라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밝히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지참금 액수를 듣고 얼마나 눈을 휘둥그렇게 뜰지 기대하기까지 하죠.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그의 결혼이 단순한 결합을 넘어서서 가문의 위상을 과시하고 경쟁자들을 압도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종의 세력과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 상대인 게르다 아르놀트제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돈 많은 상속녀가 아니에요. 그녀는 실용적이고 경건하기만 한 부덴브루크 가문의 세계와는 반전이 다른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감수성 그 자체인 인물입니다. 진짜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연주하고 나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독립적인 여성이죠. 그녀라는 존재 자체가 부덴브루크 가문에는 아주 실없고 또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두 남매의 결혼, 두 개의 동맹을 한번 나란히 놓고 볼까요? 부덴브루크 가문이라는 회사에 미친 그 결과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죠. 토니의 결혼은 어땠나요? 가문의 명예라는 핑계 아래 강요된 의무감으로 시작됐고 결국 사기와 부채라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한마디로 부채가 된 거죠. 반면에 토마스의 결혼은요?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었고 그 결과 회사의 막대한 자본과 명성이라는 주요 자산을 안겨주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감전에 휩쓸린 선택의 파멸과 이성적인 선택의 화려한 성공처럼 보입니다. 그쵸? 하지만 과연 이게 이야기의 전부일까요? 모든 거래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 이야기는 이렇게 단순히 장부상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심오하고 치명적인 결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청구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자신도 이 근본적인 간극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게르다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며 감동하고 눈물을 흘릴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그녀의 세계, 그 예술의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건 마치 멋진 예술 작품을 사서 집에 걸어두는 것과 같아요.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 작품의 일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이 둘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깊은 거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업을 기반으로 세워진 이 가문의 순수한 예술의 세계를 들여온 토마스는 과연 가문의 미래를 구한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부덴브루크 가문의 유산을 궁극적으로 해체시켜버릴 바로 그 요소를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형태로 집안으로 끌어들인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부덴브루크 가문의 다음 세대, 그리고 그들의 운명을 통해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부덴브루크 가문의 이야기 그 3세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대에 이르러서는요, 가문의 유산이라는 엄청난 압박감, 그리고 개인의 행복을 찾고 싶은 마음 사이의 갈등이 정말 깊은 균열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덴브로크 가문의 운명이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따라가 볼 텐데요. 먼저 그린릭 부인이 된 토니의 화려하지만 텅 빈 삶에서 시작해서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그녀의 오빠들 토마스와 크리스티안을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그 모든 무게를 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토니 부덴브루크입니다. 함부르크의 잘나가는 상인 벤딕스 그룬리히와 결혼해서 겉보기에는 정말 성공의 정점에 있는 듯한 삶을 살고 있죠. 토니가 집에 보낸 편지를 보면 그녀의 심리가 아주 잘 드러나거든요. 새 집이 얼마나 화려한지, 의자 하나가 얼마짜리인지 아주 꼼꼼하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마치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요. 모든 게 가격과 재질로 보이는 거죠. 이건 어쩌면 가문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희생한 것에 대한 보상심리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필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노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화려함과 그녀가 실제로 느끼는 내면의 만족감 사이에는 정말이지 어마어마한 간극이 존재하거든요. 현실은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남편의 삶은 철저하게 그의 통제 아래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 핑계로 늘 바빴고 심지어 토니가 자유롭게 외출하는 것까지 막으려고 했죠. 당시 사교계 여성에게 필수품이었던 마차 한 대 사주는 것조차 거절합니다. 결국 이 화려한 저택은 토니에게 그저 아름다운 감옥, 말 그대로 금빛 세장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모든 것이 갖춰진 이 웅장한 공간 속에서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토니에게 가장 중요했던 소식은 바로 임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그녀가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단순히 기뻐해달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전해서 가문 연대기에 기록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건 토니에게 임신이 개인적인 기쁨을 넘어서 부덴브로크 가문의 역사를 이어가는 공식적인 의무의 이행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인 셈이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 결혼을 통해 가문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자, 토니가 함부르크에서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동안 그녀의 오빠들은 어땠을까요? 토마스와 크리스티안. 이 두 사람은 정말이지 극명하게 다른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상사의 후계자가 될 토마스에게 개인적인 열정이나 순수한 사랑 같은 건 용납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가문의 의무와 상업적 책임이라는 거대한 재단 위에 자신의 사랑을 희생양으로 바쳐야만 했어요. 안나와의 관계를 끊는다는 건 단순히 한 여인과 헤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있는 가장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부분을 스스로 잘라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죠. 안나에게 이별을 구하면서 그가 건네는 말에는 아주 깊은 체념이 배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걸 그는 이미 받아들인 거죠. 감수해야만 한다는 이 말, 이건 거스를 수 없는 운명, 즉 부덴브루크라는 이름이 씌운 굴레에 대한 고통스러운 인정인 셈입니다. 이 두 형제를 비교해 보면요. 이건 단순히 성격 차이가 아니에요. 당시 부르주아 사회가 겪고 있던 내적인 균열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한쪽에는 토마스가 있죠. 그의 관심사는 오로지 상사와 가문의 의무입니다. 반면에 크리스티안은 어때요? 상업적인 가치는 경멸하고 오로지 개인의 감각, 예술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대립은 곧 부덴브루크 가문 내부의 와해를 예고하는 전조나 다름없었습니다. 한편 동생 크리스티안은 뭐랄까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온 이방인처럼 돌아옵니다. 해외 경험을 사업의 보탬이 되게 활용하는 대신 연극 같은 태도로 남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자기만의 고통에 대해서만 늘어놓죠. 가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고요. 그는 예술가가 될 재능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평범한 상인의 삶을 견딜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흥미로운 관찰 대상으로 삼아버린 겁니다. 크리스티안이 어떤 인물인지는 이 말 한마디로 딱 설명이 돼요. 실용적인 그의 가족들 귀에는 이게 그저 건강에 대한 투정으로 들리겠지만 크리스티안 자신에게는 이건 탐구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감각인 거죠. 그의 관심은 외부 세계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미세한 신경과 감각의 세계를 향해 있습니다.
이건 상인 가문인 부덴부르크 가문의 가치관과는 정말 이제 완전히 이질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공들여 쌓아올린 성공이라는 외관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3세대 기반에 나타난 첫 번째 커다란 균열은 바로 토니의 결혼이 아주 화려하게 실패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의 사업이 망하고 심지어 그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죠. 토니는 결국 어린 딸을 데리고 불명예를 아는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건 그냥 개인적인 실패, 이혼이 아니에요. 명성을 목숨처럼 여기는 부덴부르크 가문에게 사기꾼에게 속아서 딸을 시집보냈다는 사실은 씻을 수 없는 공공연한 굴욕이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일종의 사업적 결합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파산은 곧 부덴부르크 가문의 투자 실패를 의미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실패 속에서 토니가 보인 반응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녀는 실패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기보다는 더 좋은 결혼, 즉 더 부유하고 명망 있는 남자와 결혼해서 모든 걸 만회할 수 있다고 믿어요. 가문의 가치관이 그녀의 내면에 얼마나 깊숙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때부터 토니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생깁니다. 바로 인생이란 그런 거야 라는 말인데요. 자신의 실패를 깊이 성찰하는 대신 이 말 한마디로 상황을 약간 시화화하면서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건 자신의 상처를 감추고 실망스러운 현실에 대처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이자 세상 물정에 통달한 듯한 인물을 연기하는 그녀만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토니의 결혼이라는 개인적 기반이 무너지는 것과 동시에 크레거 가문 가장의 죽음으로 대표되는 공동체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마치 화려했던 무도회장이 낡아가듯 자신감 넘쳤던 이전 세대의 시대가 확실히 저물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죠. 하지만 가장 큰,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가문의 기둥이었던 가장이 세상을 떠나면서 찾아옵니다. 이 순간은 부덴부르크 가문의 행로를 영원히 바꿔놓게 되죠. 그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수십 년간 이 가문을 굳건히 지탱해온 도덕적인 그리고 상업적인 닻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의 경건함이야말로 부덴부르크 가문의 상업활동에 신의 축복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해주던 마지막 보루였으니까요. 그의 말년을 돌아보면 혼란스러운 세상사에서 한 발 물러나서 점차 내면의 세계, 영적인 세계로 침잠하는 과정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가장의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사건 앞에서 가족들은 하나로 똘똘 뭉치기는커녕 각자의 방식으로 완전히 흩어집니다. 어머니는 현실을 도피하려는 듯 광적인 신앙에 빠져들고 장남 토마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권력을 잡죠. 크리스티안은 이런 위선적인 종교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더욱 겉돌게 되고요. 토니는 그저리 모든 장례 분위기가 지겹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사건은 가족이라는 구심점을 잃어버린 이들을 그저 떠도는 파편들로 만들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이제 가문의 기둥이 사라졌습니다. 부덴부르크 가문의 유산이라는 그 모든 무게는 이제 단 한 사람, 장남 토마스의 어깨 위로 고스란히 내려앉게 됩니다. 토마스는 아버지의 소박한 경건함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역할을 받아들입니다. 의식적으로 현대적이고 세련된, 마치 잘 훈련된 군인 같은 리더의 이미지를 만들어내죠. 그의 완벽한 옷차림과 당당한 태도는 가문의 영광을 지키고 더 나아가 드높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동시에 어쩌면 내면의 불안을 감추기 위한 단단한 갑옷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리더십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선대의 영사가 신앙과 전통에 기반을 뒀다면 토마스는 개인의 의지와 세속적인 야망을 동력으로 삼죠. 바로 이것이 부덴부르크 가문의 결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지점입니다. 신의 섭리를 믿던 시대에서 인간의 의지로 운명을 개척하려는 시대로의 전환인 셈이죠. 토마스가 어떤 인물인지는 그가 약혼녀 게르다에 대해 쓴 편지 한 구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에게 사랑과 사업은 분리된 영역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된 가치죠. 사랑이라는 감정마저도 상사의 자본이 늘어나는 현실적인 이득을 통해 비로소 완성된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세계관이자 그가 짊어져야만 했던 시대의 무게였습니다. 토마스의 결의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가문은 이미 곳곳에서 쇠락의 징후를 보이고 있었죠. 과연 그의 강한 의지만으로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고 가문의 영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의 발밑은 단단한 반석일까요? 아니면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모래 위일까요? 앞으로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겁니다. 토마스만의 대작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이 거대한 이야기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철학을 꼽으라면 바로 이 문장일 겁니다. 한 가문의 4대에 걸친 흥망성쇠를 다루는 이 소설은 사실 이 아버지의 말이 어떻게 자식들의 삶을 지배하고 또 파괴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와도 같죠. 여기서 말하는 사슬의 고리라는 비유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나라는 개인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문이라는 거대한 사슬을 이어가는 하나의 연결고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내 행복, 내 사랑, 내 꿈은 부차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건 사슬이 끊어지지 않게 더 튼튼하게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것. 바로 이 신념이 부덴브로크가 사람들의 모든 선택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우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이 집, 맹가에 있는 부덴브로크 저택이 있습니다. 이 집은 그냥 벽돌로 지은 건물이 아니에요.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이자 가문의 영광과 전통을 온몸으로 증언하는 거대한 기념비 같은 곳이죠. 이 집의 모든 가구, 모든 초상화, 심지어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 하나하나까지 너는 부덴브로크 가문의 일원이다 라고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이 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거대한 유산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동시에 이곳은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의무를 상기시키는 거대한 감옥이기도 합니다. 부덴브로크 가문의 역사는 그냥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가문 장부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지죠. 이건 단순한 가족 앨범이나 일기장이 아니에요. 거의 종교적인 경전과도 같은 겁니다. 보세요. 누가 태어났는지, 어떤 병을 앓았는지, 심지어 아버지가 자식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했는지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떨어지는 맥주통에서 살아남은 것 같은 기적적인 사건은 신의 개입으로 해석되고 개인의 작은 실수나 열정조차 가문의 연대기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죠. 이런 장부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이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개인의 삶이 결국 가문이라는 거대한 서사를 위한 한 문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거대한 가문의 철학이 처음으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을 만나보시죠. 바로 장녀, 안토니. 우리가 친근하게 토니라고 부를 이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토니의 선택은 이 소설의 핵심 갈등, 즉 개인의 심장이 원하는 것과 가문의 이름이 요구하는 것 사이에서 벌어지는 처절한 싸움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토니의 눈앞에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한쪽은 심장이 이끄는 길, 다른 한쪽은 가문이 가리키는 길이죠. 그 길의 끝에는 두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의대생 모르텐 슈바르츠코프. 그는 가난하지만 지적이고 토니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그와의 삶은 아마 소박하겠지만 진실하겠죠. 반대편에는 상인 벤딕스 그른리히가 있습니다. 사업가에 부유해 보이고 무엇보다 부덴브르크 가문에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인물이죠. 하지만 토니는 그를 혐오합니다. 이 표를 보세요. 모든 것이 완벽한 대척점에 있죠. 사랑과 위무, 학자와 사업가, 없음과 있어 보임, 흠모와 혐오. 이건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고문에 가까운 상황 아닐까요? 결국 토니는 용기를 냅니다. 자신의 진심을 담아 아버지에게 이 절절한 편지를 쓰죠. 그릴리히와의 결혼을 거부하고 모르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문장, 부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진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말에는 어린 소녀의 나이답지 않은 깊은 통찰과 함께 아버지를 설득하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에요. 자신의 행복을, 자신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외침이었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의 답장은 차갑고 단호합니다. 대화나 토론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죠. 아버지는 토니의 진심 어린 사랑을 제멋대로이고 경솔한, 무질서한 길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심지어 기독교적 신념까지 끌어들여서 내 선택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신의 뜻을 거스르는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엔 너는 내 딸이 아닐 것이다 라며 감정적인 협박까지 하죠. 이건 설득이 아니라 거의 가스라이팅에 가깝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토니의 목을 조여오는 족쇄가 되는 겁니다. 갈등은 이제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대결로 번집니다. 그륜리히 씨가 직접 토니의 연인 모르텐의 집을 찾아가면서 말이죠. 책에 묘사된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화려한 체크무늬 외투를 입고 거만한 태도로 모르텐을 하인을 보듯 쳐다봅니다. 이 시선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는 사랑의 경쟁자를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자신의 사업적 거래에 방해가 되는 하찮은 장애물을 제거하러 온 거죠. 슈바라츠코프 가족의 소박하고 정직한 공간과 그릴리우의 거만하고 물질적인 태도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이 만남은 사랑의 경쟁이 아니라 계급의 전쟁이 벌어지는 순간이 됩니다. 토니의 저항이 마침내 무너지는 결정적인 순간은 놀랍게도 아버지의 꾸지람이나 그릴리에의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가문 장부를 읽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찾아오죠. 자신의 출생, 첫걸음마, 사소한 병치레까지 모든 것이 마치 신의 섭리인 것처럼 경건하고 세심하게 기록된 것을 보며 토니는 전율을 느낍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그냥 사랑에 빠진 소녀 안토니가 아니구나. 나는 이 위대한 역사의 한 조각, 사슬의 한 고리구나 하는 거죠. 개인으로서의 자아는 사라지고 가문의 일원이라는 장엄한 역할에 대한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결국 역사의 거대한 무게가 한 개인의 섬세한 감정을 완전히 짓눌러버리는 순간입니다. 결국 토니는 항복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가문이라는 재단에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하죠. 이 장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펜을 쥔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흐느끼면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가문의 역사에 자신의 희생을 기록하는 이 행위. 이것은 모르텐과의 사랑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 선고이자 부덴브루크 가문의 딸로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완전한 복종의 서약입니다. 자, 토니의 비극적인 희생을 봤으니 이제 그 오빠, 가문의 후계자인 토마스에게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토마스 역시 사랑과 의무라는 비슷한 문제에 직면하지만 그는 여동생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합니다. 토니가 의무 앞에 무릎 꿇었다면 토마스는 의무를 자신의 야망을 위한 디딤돌로 삼죠. 개인의 야망과 가문의 필요를 기가 막히게 결합시키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대가의 솜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를 이해하려면 그 역시 사랑을 포기했다는 점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토니와는 완전히 다르죠. 토니가 처절하게 저항하고 눈물로 호소했다면 토마스의 희생은 아주 조용하고 단호하고 심지어 냉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꽃집 아가씨 안나에게 감상적인 변명이는 긴 설명 없이 그저 때가 왔어 라고 말합니다. 마치 잘 짜인 계획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처럼요. 눈물도 미련도 없어요. 이건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더 큰 목표를 위해 기꺼이 작은 것을 버리는 그의 철저한 자기단련과 실용주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토마스가 선택한 아내는 게르다 아르놀트젠,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을 자랑하는 여성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훌륭하죠. 아름답고 교양 있고 심지어 값비싼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예술가입니다. 가문의 격을 높여주기에 더할 나위 없죠. 하지만 토마스에게 더 중요했던 건 바로 마지막 항목입니다. 그녀는 거상의 딸로서 기울어가는 부덴브로크 상사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열쇠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사랑의 대상인 동시에 최고의 투자처, 토마스에게 이 결혼은 사랑과 사업을 한 번에 잡는 최고의 M&A 딜이었던 셈입니다. 어머니에게 보낸 이 편지에서 토마스의 본심이 아주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이 결혼이 가져올 막대한 지참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거의 두려울 정도라고 표현하죠.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워하며 쳐다볼 것을 상상하며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우리는 그의 결혼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된 사업적 결정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이 결정을 통해 얻게 될 부와 명예에 얼마나 도취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토마스라는 인물을 정말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아요. 게르다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신의 감정 속에 그녀의 막대한 지참금에 대한 욕망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죠. 굳이 그 마음을 깊이 파헤쳐서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의식적인 외면인 셈이죠. 결과가 좋은데 굳이 동기의 순수성을 따져서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이것이 바로 토마스식 합리주의이자 실용주의입니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하는 것이죠. 자, 의무에 희생된 톤이 의무를 자신의 야망을 위해 이용한 토마스를 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세 번째 인물, 둘째 아들 크리스티안을 만날 차례입니다. 그는 부덴브루크 가문이라는 잘 짜인 시스템 안에 나타난 버그이자 예측 불가능한 변수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사랑도 의무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만의 기이하고 독특한 길을 선택합니다. 크리스티안의 외모 묘사만 봐도 그가 이 가문과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단번에 느껴집니다. 마르고 창백한 얼굴, 불안정해 보이는 휜 다리, 그리고 부르주아의 근엄함과는 거리가 먼 영국 신사 흉내. 그의 모든 것은 나는 이곳에 속하지 않아 라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의 신체 자체가 부덴브로크 가문의 엄격하고 단단한 세계 속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크리스티안의 삶은 온갖 기이하고 증명할 수 없는 질병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왼쪽 옆구리 신경이 너무 짧아서 아프다거나 마비가 올 것 같다는 등 그가 호소하는 병들은 현대의학으로 보면 아마 시민성 질환, 즉 정신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신체적 고통에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이 질병들은 크리스티안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노동, 책임, 의무라는 부덴브루크 가문의 모든 요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핑계이자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병이 그의 직업이자 정체성이 된 셈입니다. 결국 가문의 의무를 자신의 몸처럼 여기는 형 토마스와의 갈등이 폭발하고 맙니다. 토마스가 크리스티안에게 내뱉는 말을 보세요. 종양, 고름, 이건 그냥 게으름을 꾸짖는 수준이 아닙니다. 가문이라는 건강한 신체를 병들게 하는 암적인 존재로 취급하며 생물학적인 혐오감을 드러내는 거죠. 토마스에게 크리스티안은 단순히 철없는 동생이 아니라 부덴브루크라는 신성한 이름에 먹칠을 하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오점인 겁니다. 토마스의 맹렬한 비만에 대한 크리스티안의 대답은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외침 중 하나입니다. 그는 가문이 그토록 신성하게 여기는 가치들, 즉 품위, 예의, 세련됨 같은 것들에 신물나 죽겠다고 소리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대꾸가 아니에요. 부덴브로크 가문의 존경받는 삶 이면에 숨겨진 위선과 숨막히는 갑갑함에 대한 진심 어린 절규이자 정면도전이 셈입니다. 그리고 이 대화의 마지막, 마침내 터져나오는 토마스의 이 고백은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 강철 같던 정체성이 사실은 동생 크리스티안에 대한 반작용으로 만들어졌다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너처럼 되지 않기 위해 평생을 발버둥치며 지금의 내가 되었다는 거죠. 크리스티안의 자유분방함과 무책임함이 자신에게는 너무나 큰 위협이었기 때문에 그 반대편의 극단으로 스스로를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결국 토마스와 크리스티안은 서로를 증오했지만 사실은 서로의 존재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자, 이렇게 세 남매는 각자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희생의 길, 야망의 길, 그리고 거부의 길. 그 세 가지 선택들이 모여서 부덴브로크 가문이라는 테피스트리에 새로운 무늬를 새겨넣게 되는데요. 그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 세대의 선택이 가문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짓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먼저 토니, 의무를 위해 사랑을 희생했지만 결국 그 결혼은 실패로 끝납니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을 통해 가문을 위한 희생은 당연하다는 원칙은 오히려 더 강해졌죠. 다음은 토마스, 야망과 의무를 기가 막히게 결합시켜서 막대한 자본과 권력을 손에 줍니다. 명실상부한 가문의 새로운 리더로 떠오르죠. 마지막으로 크리스티안, 모든 의무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택한 결과 가문에는 혼란과 수치, 그리고 재정적 부담만 안기는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 갈래의 길이 바로 다음 세대 부덴브루크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선택의 결과 가문의 권력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집니다. 희생을 통해 가문의 원칙을 몸으로 증명한 토니는 결혼으로, 가문의 원칙을 거부한 크리스티안은 소외됨으로써 무대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의무를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한 토마스가 차지하게 되죠. 이제 부덴브루크 가문과 상사의 지휘권은 명실상부하게 토마스 부덴브루크의 손에 쥐어집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렇게 한 세대는 각자의 답안지를 제출했고 새로운 리더가 탄생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스가 이끄는 부덴브로크 가문은 이제 새로운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까요? 아니면 어쩌면 토니의 희생, 토마스의 냉정한 야망, 그리고 크리스티안의 존재 자체가 드러내는 균열 속에 이미 가문의 쇠락을 향한 씨앗이 뿌려진 것은 아닐까요?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어떤 대가가 숨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안고 우리는 부덴브로크가의 다음 이야기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부덴브로크 가문. 19세기 독일에서 이 이름은 곧 성공 그 자체였습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부유한 상인 가문이었죠.
하지만 그 영원할 것만 같던 영광의 뒷면에서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서서히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토마스만의 이 위대한 소설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 시대의 정점에 섰던 가문이 어떻게 시대의 변화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지 그 내면의 붕괴 과정을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부덴브로크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가문의 리더가 바뀌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가문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한 번의 야심찬 결혼, 이어서 모든 계획을 엉망으로 만드는 문제적 인물 크리스티안의 귀환,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마는 부르주아 정신과 예술가 기질의 격렬한 충돌, 그리고 이 모든 갈등을 품에 안고 태어난 한 아이, 바로 미래의 씨앗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요한 부덴브로크 영사의 시대가 가고 이제 가문의 모든 것은 그의 맏아들 토마스의 어깨에 놓이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아버지가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줬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문이 추구하는 가치, 정신, 그리고 야망의 색깔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는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이죠. 아버지는 모든 일에서 신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아주 경건하고 전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가치를 굳건히 지키는 사람이었죠. 반면에 아들 토마스는 어떨까요? 그는 신보다는 사람들의 시선, 즉 외양과 평판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적인 인물입니다. 안정보다는 야망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죠. 토마스라는 인물,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겉모습은 흠잡을 데 없이 우아하고 늘 세련된 취향을 과시하죠. 한마디로 새로운 시대에 성공한 부르주아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걸 놓치지 않아요. 그의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연약함, 그 미세한 균열을 슬쩍슬쩍 보여줍니다. 관자놀이에 비치는 푸른 핏줄처럼 말이죠. 그의 야망이 커질수록 그를 짓누르는 압박감과 내면의 불안 역시 짙은 그림자처럼 함께 커져가고 있었던 겁니다. 가문의 수장이 된 토마스가 가장 먼저 한 일, 그게 사업 확장이 아니라 결혼이었다는 게 참 의미심장하죠. 그런데 이 결혼, 그냥 평범한 결합이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미래를 건 아주 치밀한 전략이었고, 동시에 부덴브루크 가문의 순수한 혈통에 지금껏 한 번도 섞인 적 없던 이질적인 요소를 들여오는 일종의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게르다 아르놀트젠, 이 이름은 부덴브로크 가문의 세계에는 없던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의 등장을 알립니다. 그녀는 단순히 돈 많은 집안의 딸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예술 그 자체였죠.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 그것도 명기 스트라디바리우스를 소유한 예술가. 실용과 이윤만을 따지던 이 상인 가문에 돈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의 가치가 들어온 겁니다. 토마스라는 인물의 복잡성이 여기서 정말 폭발하는데요. 어머니한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솔직하죠? 게르다를 사랑하는 마음, 물론 진심일 겁니다. 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 그녀가 가져올 어마어마한 지참금에 대한 계산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그 두 가지를 굳이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겠다는 태도죠. 사랑이라는 감정마저도 철저하게 계산의 영역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마스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은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었던 셈이죠. 게르다의 지참금이라는 막대한 자본은 토마스의 야망에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과 함께 들어온 예술이라는 가치는 부덴브로크 가문이 평생 지켜온 실용주의와 의무라는 정신을 바로 그 심장부에서부터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게르다의 바이올린은 그냥 악기가 아니에요. 하나의 살아있는 상징이죠. 이용과 손실, 오직 숫자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던 부덴브로크의 세계에 열정과 아름다움이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언어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낯선 선율은 어쩌면 이 집안 사람들에게 조용하지만 아주 불안한 파문을 일으켰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토마스가 자신만의 질서와 통제력으로 가문을 재편하려 할 때 그의 완벽한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동생 크리스티안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에요. 혼돈, 불안정, 그리고 병적인 자기 연민까지 온갖 문제란 문제는 다 짊어지고 나타났죠. 크리스티안은 정말 모든 면에서
형 토마스의 정반대, 살아있는 안티테제 같은 인물입니다. 토마스가 자신을 철저히 통제하고 절제한다면 크리스티안은 모든 것에 탐닉하고 자신을 풀어놓죠. 특히 토마스가 약점을 감추기 위해 애쓴다면 크리스티안은 자기 약점을 무대 위의 배우처럼 전시하고 과장합니다. 그에게 인생은 책임져야 할 의무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한편의 길고 지루한 연극 같은 겁니다. 이 대사 한번 보세요. 이게 크리스티안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지금 가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업은 어떤지, 이런 외부 세계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어요.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몸 안에서 일어나는 미세하고 기이한 감각들 뿐입니다. 형 토마스는 평생 가도 이해 못할 자기 내면의 세계에 완전히 갇혀 사는 인물인 거죠. 이 두 형제는 말이죠. 애초에 사는 세계가 달랐어요. 토마스는 외부 세계에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의무, 일, 평판 같은 것들로 견고한 성을 쌓으려고 하죠. 하지만 크리스티안은 자기 내면의 혼돈에 완전히 잠식당해 있습니다. 감정, 표현, 이야기 같은 것들이 그의 세계를 지배하죠. 한 명은 부르주아적 규율을, 다른 한 명은 예술가적 쇠락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둘의 충돌,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이렇게 다른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서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었겠죠. 결국 정원에서 그 억눌려왔던 갈등이 폭발하고 맙니다. 이건 그냥 형제 싸움이 아니에요. 부르주아의 세계와 예술가의 세계, 그 두 가치관이 벌이는 부덴브로크 가문의 영혼을 건 전쟁입니다. 마침내 토마스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분노를 그대로 쏟아냅니다. 그에게 크리스티안은 더 이상 그냥 골칫덩어리 동생이 아니에요. 가문의 건강한 몸을 병들게 하는 종양,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고름이라고까지 말하죠. 경멸을 넘어선 혐오감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크리스티안의 대답도 정말 중요해요. 그는 변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가 내놓을 수 있는 가장 솔직한 고백이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것이란 바로 연극, 이야기, 감정 같은 예술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그는 그 세계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상인으로서의 평범한 삶을 살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본질이라고 항변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대목에서 이 소설의 가장 깊은 속내가 드러납니다. 토마스가 평생 지켜온 그 완벽한 자기 통제와 엄격한 규율이 사실은 동생 크리스티안처럼 될까봐 두려워서 필사적으로 쌓아올린 방어벽이었다는 것. 정말 충격적인 자기 고백이죠. 그는 크리스티안에게서 자기 안에 가장 어둡고 통제 불가능한 모습, 즉 감정에 휩쓸려 붕괴해버릴지도 모르는 자신의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안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위협이었던 거죠. 이 거대한 갈등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가문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토마스와 게르다의 아들 요한, 우리가 한오라고 부를 아이죠. 이 아이의 탄생은 단순한 후계자의 탄생이 아니에요. 그는 아버지의 억압된 불안과 의무감, 그리고 어머니의 예술가적 기질, 이 모든 모순을 온몸에 새기고 태어난 존재, 살아있는 갈등 그 자체였습니다. 이 흐름을 보세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토마스가 가문의 수장이 되고 예술가인 게르다와 결혼하고 골칫덩어리 동생 크리스티안이 돌아오고 그리고 마침내 아들 한오가 태어나기까지 불과 6년 사이에 정말 모든 게 다 일어납니다. 가문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 모든 사건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그 중심에 바로 한오가 태어난 것이죠. 그의 누이 토니는 순진하게 희망을 품습니다. 위대한 할아버지의 이름을 물려받은 이 아이가 가문의 영광을 되찾아 줄 것이라고요. 어쩌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고 믿고 싶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라는 걸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아이는 과연 아버지와 어머니 중 누구의 영혼을 더 많이 물려받았을까?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소설의 남은 이야기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됩니다. 한오는 아버지의 연약한 신경과 어머니의 예민한 예술적 감수성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과연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세계를 통합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거대한 무게에 짓눌려 산산이 부서져 버릴까요? 이제 한오의 삶 자체가 부르주아와 예술가,
의무와 열정 사이에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비극적인 전쟁터가 됩니다. 자, 토마스 만의 대하 소설이죠. 부덴브루크가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문의 번영을 이끌었던 선조들의 시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후손, 특히 4대째인 토마스 부덴브루크가 이룩한 그 영광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 어떻게 몰락의 그림자가 스며들기 시작하는지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토마스 부덴브루크 상원의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집이 완성되면 죽음이 찾아온다 라는 츄르케의 속담입니다. 이 문장 정말 부덴브루크 가문이 맞이할 운명의 아이러니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 사실은 모든 것을 잃기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 정말 소름 돋는 예언 같습니다. 자, 그럼 부덴브루크 가문이 사회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얼마나 눈부신 성공의 정점에 도달했는지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죠. 이 성공은요, 마치 두 개의 거대한 기둥 위에 세워진 신전 같아요. 그리고 그 기둥들은 바로 가장인 토마스가 이뤄낸 두 가지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공의 상징, 바로 이 어마어마한 새 저택입니다. 이건 그냥 크고 비싼 집,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이 저택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부와 명예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아주 강력한 선언문과도 같았죠. 저택의 모든 벽돌, 모든 장식 하나하나가 그들의 번영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던 겁니다. 와, 이 저택 내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원한 타일이 깔린 1층,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뽐내는 토르발센의 부조 장식, 그리고 천장에서 번쩍이는 거대한 금박 샹들리에까지. 이 모든 디테일은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의 소품처럼 우아함과 권력이라는 완벽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위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것들이었죠. 근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은 무대 뒤에 선 사람들의 마음도 과연 이렇게 완벽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공의 기둥은 바로 정치적인 성공입니다. 토마스가 드디어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시의 상원의원으로 선출되는 거죠. 이게 그냥 명예직이 아니에요. 그의 이름 앞에 상원의원이라는 칭호가 딱 붙는 순간 그는 이 도시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부덴브루크 가문의 지위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단단한 반석 위에 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이 거대한 부덴브루크 왕조의 기반이 서서히 금가기 시작합니다. 그 균열은 다른 어디도 아닌 바로 가문의 미래, 그 모든 유산을 짊어지고 나아가야 할 다음 세대의 모습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어요. 가문의 균열은 바로 두 형제, 토마스와 크리스티안 사이에서 폭발하듯 터져나와요. 한쪽에는 의무감과 규율로 무장하고 가문의 부를 성실하게 쌓아 올린 형, 토마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나태함과 정체 모를 병 속에서 예술가인 척 연기하며 사는 동생, 크리스티안이 있죠. 이 크리스티안이라는 인물은 부덴브루크 가문이 중시하는 모든 가치를 온몸으로 거부하는 존재예요. 오죽하면 형 토마스가 동생을 향해서 넌 우리 가문의 몸에 생긴 종기 같은 놈이야 라고 절규할 정도였으니까요. 크리스티안, 이 사람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직접 한 말을 들어보면요. 나는 다른 일에 완전히 소진되어 버려서 평범한 삶을 위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예술적인 감수성과 상인으로서의 삶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거였죠. 그리고 그는 기꺼이 상인의 길을 버린 거고요. 두 형제가 이렇게 서로를 향해 으르렁대는 동안 가문의 모든 미래는 정말 단 한 사람, 토마스의 어린 아들 요한, 우리가 한도라고 부르는 이 작은 소년의 어깨에 고스란히 얹히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아이는 가문이 그토록 원했던 강인한 후계자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습니다. 한노의 특징 하나하나가 그냥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마치 부덴브로크 가문의 생명력이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처럼 느껴지죠. 늘 아프고 사업 이야기에는 하품만 하다가도 음악만 들으면 눈을 반짝이고 삶의 책임을 지는 걸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모습. 이 모든 게 그의 연약한 몸이 강건했던 조상들의 피를 거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 쇠락을 가장 끔찍하게 보여주는 상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치과 치료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치열이 고르게 자라야 한다는 이유로 멀쩡한 어금니 4개를 뽑아내는 장면은 정말 소름이 돋아요. 왜냐하면 이게 꼭 가문의 유산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정작 가문의 마지막 남은 힘과 생명력마저 고통스럽게 뽑아내고 있는 모습과 정확히 겹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 가문의 미래가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면서 이 모든 걸 짊어진 남자, 상원의원 토마스 부덴부르크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이제 우리의 시선은 그의 마음속으로 향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성공이 어떻게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처참한 패배로 이어졌는지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도대체 성공이란 게 뭘까? 결국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평생을 바쳐서 이뤄낸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부터 아무런 의미도 없는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여동생한테 이런 말을 털어놓죠. 뭔가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아 예전처럼 꽉 쥐고 있지 못하겠어. 여기서 그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단순히 사업에 대한 통제력이 아니에요. 한때 자신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믿었던 그 자신감, 결단력, 그 내면의 힘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끔찍한 자각인 거죠. 한때는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그 엄청난 에너지가요, 이제 갈 곳을 잃고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두는 강박의 감옥을 만들죠. 몸은 녹초가 됐는데 정신은 쉬질 못하고 사업의 큰 그림 대신 저택에 흠집이 났는지 오늘 내 넥타이는 완벽한지 같은 정말 사소하고 무의미한 것들에 집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그렇게 서서히 닳아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정말 소름 끼치는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웅장한 저택과 상원요원이라는 명예로운 직함이 자기 힘이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라는 걸요. 오히려 그 반대였던 거죠. 그것들은 이미 빛을 잃고 지나가 버린 영광을 기리는 거대한 묘비 같은 것이었다는 사실. 마치 우리가 보는 별빛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버린 별의 마지막 흔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의 바닥을 헤맬 때 토마스는 우연히 낡은 철학책 한 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단순한 지적 호기심 충족을 넘어 그의 삶과 죽음의 본질에 대한 아주 충격적이고도 심오한 깨달음을 그에게 선물합니다. 4시간 동안 그는 정말 숨도 안 쉬고 이 조악하게 인쇄된 책을 읽어내려가요. 그러면서 그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그 피로감, 그 공허함의 정체를 설명해주는 언어를 마침내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크고 비할 데 없는 만족감에 휩싸입니다. 그 책이 말하는 죽음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어요. 더 이상 두렵고 피해야 할 끝이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고통스러운 여정에서 돌아오는 귀환이었고, 인생이라는 중대한 실수를 바로잡는 교정이었고, 마침내 나라는 개성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해방이었습니다. 즉,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고통스럽고 결함 많은 토마스 부덴브로크라는 개인의 삶으로부터의 반가운 구원이었던 거예요. 자, 이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토마스가 마지막으로 여동생 토니와 함께 바닷가를 걷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명상과도 같은 장면 속에서 그는 자신의 가문과 자기 자신을 위해 아주 애절하면서도 평온한 마지막 노래를 읊조립니다. 그는 그냥 멍하니 파도를 바라봐요. 끝도 없이, 아무 목적도 없이, 그저 밀려왔다가 부서지는 저 파도를요. 그 광대하고 단순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바다의 단조로움 속에서 그는 깊은 위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렸지만 이제는 필사적으로 벗어나고 싶어하는 인간 세상의 복잡하고 피곤한 노력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달아빠진 영혼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바다가 주는 위안은 이제 모험을 떠나는 강한 자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마음속의 복잡한 미로를 너무 깊이 들여다보다 지쳐버린 영혼, 그저 모든 걸 내려놓고 쉬고 싶다는 갈망만이 남은 영혼에게만 주어지는 마지막 안식처 같은 거죠. 결국 토마스 부덴브루크는 가문이 꿈꿨던 모든 걸 잃었지만 그 끝에서 마주한 건 텅 비어버린 영혼뿐이었어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거대한 의지가 다 타버리고 없을 때, 과연 그 유산은,
그 이름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부덴브루크 가문의 운명은 이제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19세기 독일의 유서 깊은 상인가문 부덴브루크. 이 책은 4세대에 걸쳐서 이 거대한 가문이 어떻게 번영의 정점을 찍고 또 서서히 몰락해 가는지를 정말 집요하게 따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부분은요, 바로 이 가문의 운명을 양어깨에 짊어진 3대 가장 토마스 부덴브루크의 삶이 가장 위태롭게 그리고 가장 찬란하게 빛나던 그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의 몰락을 통해 우리는 한 시대의 종말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야기는 토마스 부덴브루크가 공적인 삶에서 그야말로 최고의 정점에 도달했을 때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눈부신 성공은 사실 그의 영혼을 서서히 좀먹고 있던 깊은 균열을 감추기 위한 가면 같은 거였어요. 보세요. 1857년입니다. 피셔거리에 정말 웅장하고 새로운 저택이 들어서고요. 부덴브루크 가문의 수장인 토마스가 상원원으로 선출됩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성공의 정점이죠. 가문의 명성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성취로 딱 나타난 거예요. 부덴브루크 가문의 사회적 지위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걸 온 세상에 알리는 신호탄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새 저택은요,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이건 뭐 성공의 궁극적인 상징 그 자체였죠. 타일이 쫙 깔린 시원한 1층부터 시작해서 유명한 토르바이센의 부조 작품들이 걸려있고, 계단 아래에는 곰 조각상에 떡 버티고 서 있는 넓은 로비까지 모든 게 부와 권위를 과시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주철 난간 계단, 흰색과 금색으로 빛나는 발코니, 그리고 천장의 채광창에서 쏟아져 내리는 거대한 금박 샹들리에까지 정말 모든 장식 하나하나가 우리가 바로 부덴브루크 가문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뒤에서 여동생 토니와 단둘이 있는 아주 사적인 순간에 토마스는 정말 소름 끼치는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어쩌면 이 성공의 정점이야말로 사실은 모든 게 끝나가고 있다는, 몰락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는 자신의 성공을 아주 멀리 떨어진 별에 비유합니다. 이 비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눈에는 저 별이 지금 가장 밝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빛은 수억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고, 정작 그 별 자체는 이미 오래전에 다 타서 없어져 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신의 모습이 딱 그렇다는 거죠. 겉으로는 누구보다 찬란하게 빛나지만 그 빛의 근원인 내면은 이미 오래전에 다 타버려서 쟤만 남았다는 그런 고백인 셈입니다. 정말 공허하고 슬픈 운유죠. 성공이라는 이 화려한 가면 뒤에서 토마스는 정말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사업에서 오는 압박,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탱해야 하는 그 엄청난 무게가 그의 정신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스에게 성공이란 건 더 이상 성취의 기쁨이나 힘의 원천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냥 하루하루 위태롭게 필사적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언제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태일 뿐이었던 거죠. 그가 생각하는 성공은 좀 특이해요. 그냥 돈 많고 지위 높은 게 아닙니다. 그에게 성공이란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형언할 수 없는 힘이에요. 내가 존재함으로써 세상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감각, 그리고 이 세상이 결국 내 뜻대로 굴러갈 것이라는 그런 강한 믿음,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바로 그 내면의 감각, 그게 바로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성공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는 이 내면의 통제력이 지금 약해지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안의 의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 덮쳐올 거라는 그런 끔찍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동생 크리스티안과의 갈등은요, 이게 단순한 형제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거의 철학의 대결에 가깝습니다. 토마스는 엄격한 자기 통제와 의무감으로 똘똘 뭉쳐있죠. 반면에 크리스티안은 감정과 본능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맡기는 인물이에요. 토마스는 사실 이 싸움이 자기가 평생 억누르고 부정해온 자기 내면의 또 다른 모습과의 싸움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크리스티안은 토마스가 성공한 상인이 되기 위해서 내다버린 나약하고 예술가적인 영혼의 화신이었던 셈이죠. 그러니까 크리스티안의 존재 자체가 토마스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위협이었던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죠. 내면이 이렇게 위태롭게 무너져가고 있는데 외부 세계로부터 파괴적인 일격이 날아옵니다. 단 한 통의 전보,
거대한 우박 때문에 아주 중요한 곡물 거래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건 치명적인 사업 손실을 의미했고 가문의 경제적 기반마저 흔들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현실 세계의 재앙이 그의 내면 붕괴를 더 빠르게 몰아붙인 거죠. 내면적으로 토마스는 정말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의 모든 신경질적인 에너지가 사업 같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 정말 미칠 듯이 사소한 세부 사항들에 소모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몸단장이 1시간 반 이상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건 거의 의식에 가까웠어요. 찬물 샤워부터 콧수염을 고데기로 마는 것까지 단 하나도 빼놓을 수 없었죠. 어쩌면 이건 외부 세계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가는 그가 유일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영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가문의 미래라는 이 무거운 짐은 그의 허약하고 예민한 아들 한호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어린 한호가 겪는 고통은 쇠락해가는 부덴부르크 가문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인 상징이 되죠. 가문의 쇠락이라는 게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린 한호가 겪는 끔찍한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현실이 됩니다. 바로 고문과도 같은 치과 방문을 통해서 말이죠. 한호의 치과 치료는 그냥 치료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길고 긴 순교 의식에 가깝습니다. 대기실에서부터 공포가 시작되죠. 톡 쏘는 약품 냄새, 도끼 어린 눈으로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은 앵무새. 그러다 의사가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하면 앵무새가 그걸 조롱하듯 따라하고 정말 끔찍하죠. 그리고 시련이 시작됩니다. 의사의 소매에 숨겨진 차가운 겸자를 보고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면서 식은땀 속에서 발치를 견뎌내요. 나중에 치아가 고르게 자랄 공간을 만든다는 명목으로 아직 멀쩡하고 건강한 어금니를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가요? 가문의 영광이라는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개인을 희생시켜야 한다는 부덴부르크 가문의 비정한 철학이 한호의 이 연약한 몸에 그대로 새겨지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는 이런 아들의 나약함을 보면서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개인의 기질 문제가 아니라 가문의 생존이 걸린 직접적인 위협이니까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기가 평생 짊어져온 가장으로서의 의무감을 아들에게 심어주려고 하지만 예술적 감수성만 가득한 여린 아들에게 아버지의 말은 그저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꽉 막힌 듯한 짓누르는 압박 속에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일종의 구원 혹은 깊은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날도 정원을 초조하게 거닐던 토마스는 서재 구석에 처박혀 있던 먼지 쌓인 책 한 권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값싼 종이에 조악하게 인쇄된 철학책이었죠. 그런데 그는 마치 홀린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4시간 동안 꼼짝도 않고 그 책을 읽어 내려갑니다. 그 책 속에서 평생 자신을 괴롭혀온 삶의 피로감과 고통의 근원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목소리를 발견한 거죠. 그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삶 그 자체가 사실은 감옥이라고요. 나라는 개성과 자아를 갖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위대하고 자유로운 보편적인 존재로부터 떼어놓는 한계일 뿐이라는 아주 냉엄한 철학을 설파하고 있었던 거죠. 이 관점을 통해서 죽음은 두려운 끝이 아니라 가장 행복한 해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고통스러운 개인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저 위대한 전체로 돌아가는 아주 환영받는 귀향이자 모든 속박으로부터의 궁극적인 자유, 죽음이 그렇게 재해석되는 순간이었어요. 바로 이 깨달음이 이야기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평생을 의무와 책임감 속에서 전사처럼 분투하며 살아온 토마스 부덴브로크가 마침내 삶에 대한 모든 투쟁을 포기하고 소멸이라는 개념을 기꺼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건 위대한 항복이었고 그에게는 암울하지만 동시에 깊은 평화였어요. 자, 이렇게 삶에 대한 의지를 스스로 내려놓은 토마스. 그의 종말은 그의 지위나 내면의 고뇌에 걸맞은 그런 거대한 비극이 아니었어요. 지독히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평범한 육체의 질병에서 비롯됩니다. 시간은 흘러 1875년 1월. 그의 종말을 불러온 건 어이없게도 썩은 어금니 하나가 불러온 끔찍한 치통이었습니다. 밤새 고통 속에서 잠 못 이룬 그는 결국 상원회의 도중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그는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친구 슈테판 키스텐마커에게
간신히 평정을 유지하는 척 짧은 말을 건네고 치과로 향합니다. 그의 모든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 고통을 견디고 마지막 체면을 지키는 데 소모되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시술이 끝나자 그는 완전히 탈진 상태가 됩니다. 치과 의사가 기운 내라고 각성제를 권하지만 토마스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가 원한 건 딱 하나, 휴식이었으니까요. 완전한 평화, 즉 영원한 휴식만을 갈망하면서 집으로 홀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걸어가던 길 한복판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갑작스럽고 치명적인 신경계의 붕괴. 그 순간은 책 속에서 마치 우주적인 재앙처럼 정말 잔인하고 생생한 힘으로 묘사됩니다. 뇌가 붙잡혀서 점점 더 빠르게 더 작은 원을 그리며 휘둘리다가 마침내 거대하고 무자비한 힘으로 꽝 하고 부딪히는 것처럼요. 그렇게 부덴브로크 가문의 위대한 기둥은 눈과 진창으로 더러워진 포장도로 위에 얼굴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그의 우아하고 단단했던 외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완전히 부서지고 만 거죠. 토마스 부덴브로크의 이 갑작스러운 종말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쫓는 성공이라는 것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눈부신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의 대가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르고 있는 걸까요? 한 가문의 정점이자 가장이었던 한 남자의 삶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자, 토마스만의 대작이죠. 부덴브로크가의 사람들. 계속해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은 이 가문의 성공을 정말 최고 정점으로 이끌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깊은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인물, 바로 상원에 온 토마스 부덴브로크, 그의 삶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토마스 부덴브로크의 마지막, 그 비극적인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성공의 정점에 서 있지만 속은 텅 비어버린 그의 모습부터 시작해서 그 화려함이 무너져 내리는 축하연, 그리고 철학 속으로 도피하는 모습, 결국엔 끔찍한 고통 끝에 거리에서 최후를 맞이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시작은 토마스가 그야말로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상원 의원, 거기에다 아주 웅장한 새 저택까지 손에 넣었죠.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성공이 마치 아름답게 꾸며진 무덤 같다고 할까요?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이미 자신의 몰락을 예감하며 괴로워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는 트르키의 속담이 하나 있어요. 집이 완성되면 죽음이 온다. 정말 섬뜩하지 않나요? 모든 걸 다 이루고 정점에 섰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 남은 건 내려가는 길밖에 없다는 그 불길한 예감이 그의 모든 성취 위에 짙게 깔려 있었던 거죠. 그가 여동생 토니에게 털어놓는 얘기를 들어보면 성공이 뭔지 좀 더 분명해져요. 그가 생각하는 성공은 돈이나 명예 같은 게 아니었어요. 뭐랄까, 내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힘. 그냥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런 활력이었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 힘이 자기 안에서 점점 사라지고 약해지고 지쳐가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토마스라는 인물의 핵심적인 갈등이 폭발하는 거예요. 밖으로 보이는 모습은 어때요? 새로 지은 으리으리한 저택, 상원의원 당선, 모두가 그의 성공을 칭송하죠. 하지만 그의 내면은요? 그 저택은 온갖 단점이 가득한 짐덩어리일 뿐이고 세상 일에 대한 통제력은 점점 잃어가는 것 같고 쇠락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결국 이 모든 성공의 상징이라는 게 속에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걸 감추기 위한 껍데기에 불과했던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의 무대는 부덴브루크 가문 사업의 100주년 기념 축하연으로 옮겨집니다. 이 파티야말로 이 가문의 빛나는 겉모습과 썩어 문드러진 속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장치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시 전체가 이 가문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 웅장한 새 저택은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고요. 여기저기서 부덴브로크 가문의 이름을 찬양하는 연설이 울려 퍼지고 토마스는 지역사회의 기둥이라며 칭송받죠. 합창단은 가문의 역사를 노래하고 온 집안은 음악과 웃음, 환한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눈부신 성공의 절정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 친절한 미소를 띤 토마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사실 연기 중이었어요. 애국심, 사업가로서의 계산, 가문에 대한 자부심,
이 모든 감정들이 뒤섞여서 그를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죠.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일일이 받으면서 각자에게 맞는 완벽한 말과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에 그는 완전히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티가 정말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모든 웃음과 음악 소리를 뚫고 전령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건 바로 사업에 관한 긴급 정보 한 통이었어요. 정보의 내용은 그야말로 재앙이었습니다. 곡물 투기에 실패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것, 수확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이었죠. 이건 토마스가 마음속 깊이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어요. 그는 그저 그까지 우박 조금 때문에 라고 중얼거리면서 망연자실 안에 서 있을 뿐이었죠. 세상에서 이룬 성공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달은 후 토마스의 몰락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집니다. 그는 점점 더 사소한 것에 집착하고 까다로워져요. 그 넘치던 에너지는 쓸데없는 일에 낭비되고요. 그리고 결국 이 공허함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줄 무언가를 찾아 필사적으로 철학의 세계로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 철학책을 읽게 되는데요.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해요. 인간은 개성이라는 창살 박힌 감옥 창문을 통해 바깥 세상을 절망적으로 바라볼 뿐이다. 죽음이 와서 그를 자유로운 고향으로 불러주기 전까지는. 이 구절이 그의 머리를 강타한 거죠. 아, 내가 평생 지키고 쌓아 올리려고 했던 이 나라는 존재, 이 개성이라는 게 사실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었구나. 힘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한계였구나 하고 깨닫게 된 겁니다. 이 깨달음이 그의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끝이 아니게 된 거예요. 오히려 너무나 크고 깊은 기쁨, 일종의 해방으로 다가온 거죠. 토마스의 부덴브로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 고통스러운 방황을 끝내고 모든 실수를 바로잡고 족쇄에서 풀려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게 돼요. 삶은 뭐죠? 나라는 개성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분투, 책임감, 실수와 오류로 가득 찬 짐이었어요. 반면에 죽음은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소멸이자 평화, 책임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실수를 바로잡고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귀한 인셈이죠.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어떤 해답, 어떤 평화를 찾았지만 그의 육체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지막 날을 따라가 볼 텐데요. 이 모든 육체적 붕괴는 아주 끔찍한 치통, 바로 이 치통 하나로 상징됩니다. 그의 마지막 하루는 정말 고통으로 가득 찬 카운트다운 같아요. 어제부터 참을 수 없는 치통이 시작됐고 밤새 뜬 눈으로 알았죠. 아침에는 억지로 사무실에 나가 업무를 봤지만 점심때 상원회의에 가서는 고통을 못 이기고 결국 일찍 나와야 했어요. 그리고 오후 그는 비틀거리며 치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시술을 받게 되죠. 상원위원이라는 공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한 개인만 남게 된 겁니다. 책에서는 이 고통을 정말 생생하게 묘사해요. 그냥 이가 좀 아픈 수준이 아니에요. 감염된 어금니에서 시작해서 턱 전체로 퍼지는 마치 불타는 송곳으로 쑤시는 듯한 통증. 염증은 시뻘겋게 달아오른 망치처럼 쿵쿵 울리고 얼굴은 뜨겁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리죠. 이건 단순히 썩은이 하나가 주는 고통이 아닙니다. 수년간 그의 내면을 갉아먹던 그 부패와 쇠락이 마침내 육체라는 형태로 폭발해버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끔찍한 치과 시술 끝에 몸도 마음도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토마스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을 품위와 체면을 지키며 살아온 이 남자의 마지막 순간이 가장 충격적이고 또 가장 공개적인 방식으로 펼쳐집니다. 그는 길 한가운데쯤 이르렀어요.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러워서 길 건너편에 있는 선술집이라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바로 그 순간 그의 뇌가 마치 무언가에 붙잡혀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잔인하고 무자비한 힘으로 돌처럼 단단한 중심을 향해 내덩댕이 쳐지는 듯한 충격을 느끼죠. 뇌졸중이 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대로 얼굴을 앞으로 받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토록 지키려 했던 품이나 위엄 같은 건 조금도 없이 그냥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린 거죠. 질퍽한 진흙탕 바닥에 그의 얼굴 지변으로 작은 피웅덩이가 서서히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늘 끼고 다니던 하얀 장갑은 차가운 물웅덩이에 처박혀 있고요. 그렇게 그는 길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몸을 뒤집어주기 전까지는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지점이에요. 평생을 외적인 모습과 통제력에 집착하며 살았던 남자가 결국 길거리에서 누구인지도 모를 행인들에게 발견되는 너무나 평범하고 품위 없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 그의 비극적인 삶에 찍힌 이보다 더 잔인하고 냉혹한 마침표가 또 있을까요? 토마스 부덴브루크의 이 처참한 몰락은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의 상징들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고 있을 때 어쩌면 내면의 붕괴는 이미 다 끝나버린 상태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드디어 부덴브로크 가문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 세대에 걸쳐 조금씩 아주 서서히 뿌려졌던 그 쇠락의 씨앗이 이제 마지막 후손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말은 가문의 마지막 기둥이었던 토마스 부덴브루크가 남긴 말인데요.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가장 화려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순간이 실은 이미 속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과정의 정점일 수 있다는 것. 이 깊고도 서늘한 문장이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암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는 성공의 정점이죠. 상원의원이 된 토마스 부덴브루크가 아주 웅장하고 화려한 새 저택을 지었거든요. 이 집은 단순히 사는 공간이 아니었어요. 도시 전체에 자신의 공적인 지위와 우리 부덴브루크 가문은 이렇게 건재하다, 앞으로도 영원할 거라는 걸 과시하는 하나의 기념비와도 같았죠. 보세요. 토마스가 이룬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정말 대단해요. 류베크라는 도시의 상원은 원으로 선출됐죠. 이건 최고의 명예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그 으리으리한 저택의 주인이 됐죠. 밖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평판과 위엄을 가진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고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물려주신 100년 된 가업을 훌륭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을 물려줄 유일한 아들, 한호까지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정말이지 조상들이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룬 완벽한 성공 그 자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화려함 뒤에는 아주 깊은 어둠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지은 정원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누이 토니에게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말이죠. 그가 누이에게 들려준 건 섬뜩하게도 어느 터키 속담이었습니다. 집이 완성되면 죽음이 찾아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평생을 바쳐 쫓았던 목표를 마침내 이루고 나면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다는 공포,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무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에게 이 웅장한 새 집은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불길한 신호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해요.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 같은 외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어떤 힘, 활력 같은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내면의 불꽃이 점점 사그라드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속은 텅 비어가는데 겉만 화려해지니 마치 세상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반항하고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내면의 붕괴가 가족 관계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평생의 애증의 상대였던 동생 크리스티안과의 관계에서 그야말로 화산처럼 폭발하고 맙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대립을 통해 부덴브로크 가문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그냥 성격이 다른 수준이 아니에요. 부덴브루크 가문의 혈관 속에 흐르는 두 개의 상반된 기질, 두 개의 세계관이 각자의 몸을 빌려 태어난 것과 같습니다. 토마스는 의무, 통제, 체면, 가문의 유산을 지키는 실용적인 사업가, 즉 시민 계급의 이상을 대표하죠. 반면에 크리스티안은 뭘까요? 감정, 즉흥성, 가식 없는 내면, 예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질병으로 대표되는 아주 예민하고 불안정한 예술가적 영혼 그 자체입니다. 결국 토마스가 터뜨립니다. 평생을 억눌러 왔던 분노와 경멸을 동생에게 그대로 쏟아붓죠. 종양, 고름덩어리라니 정말 끔찍한 말 아닌가요? 토마스에게 크리스티안은 그냥 철없는 동생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를 갉아먹고 부덴브루크라는 건강한 놈에 생긴 암적인 존재, 수치 그 자체였던 겁니다. 크리스티안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역시 같은 열정으로 맞받아칩니다. 형이 신성시하는 그 모든 것들, 예의범절, 체면, 고상함, 그 모든 부르주아적 가치들이 자신에게는 숨막히는 위선이고 공허한 껍데기일 뿐이라고 소리치죠.
이건 그냥 형에 대한 반항이 아니라 형이 상징하는 세계 전체에 대한 거부 선언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토마스가 내뱉는 이 고백이야말로 이 갈등의 핵심을 꿰뚫는 정말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동생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동생에게서 보이는 나약함, 무질서, 쇠락의 모습이 자기 안에도 있다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친 결과물이 바로 지금의 상원의원 토마스 부덴브루크라는 거죠. 정말 슬프고도 허무한 자기 고백입니다. 동생과의 이 끔찍한 싸움은 토마스의 남은 에너지를 완전히 바닥내버립니다. 그는 이제 텅 비어버렸고 자신의 내면이 무너지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죠.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이 공허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어떤 영적인 구원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탐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은 완전히 지쳐버렸는데 겉으로는 완벽한 상원의원의 모습을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특히 매일 아침 옷을 입고 몸단장을 하는 그 사소한 절차에 병적으로 집착하게 돼요. 이건 통제력을 잃어가는 사람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에 매달리는 전형적인 모습이죠. 사업도 내 삶도 모든 게 내 손을 떠나고 있다는 공포와 싸우면서 그는 곧 닥쳐올 끝을 어떻게든 준비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사로잡힙니다. 이렇게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정말 우연히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재 구석에 꽂혀 있던 먼지 쌓인 철학책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책이 그의 남은 생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됩니다. 그 책은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평생을 바쳐 지키고 가꾸는 나라는 존재, 이 개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감옥이라는 겁니다. 태어나는 것 자체가 실수였고 우리는 나라는 한계에 갇혀서 발버둥 치다가 마침내 죽음이 찾아와 우리를 그 감옥에서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죠. 이 글을 읽는 순간 토마스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한 엄청난 깨달음을 얻습니다. 첫째, 상원의원 토마스 부덴브루크라는 이 인격은 잘못된 것이고 고통스러운 방황에 불과했다는 자각. 둘째, 내가 죽어도 나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육체와 개성을 벗어던지고 더 위대한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 계속 살아갈 것이라는 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벗어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기쁨의 순간이자 자유를 향한 해방이라는 깨달음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새로운 영적인 이해로 어떻게 보면 마음의 평화를 얻은 채로 토마스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날은 그의 공적인 위엄과 명예가 아주 잔인하고 굴욕적인 육체의 현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날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은 마치 잘 짜인 비극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파국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침에는 회사 100주년 기념식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성공한 사업가의 가면을 쓰죠. 정오에는 회사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갈 수도 있는 끔찍한 사업 손실 소식을 전보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그의 내면적 붕괴가 마침내 육체적인 고통, 바로 끔찍한 치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모든 사건들이 그의 세계를 한 겹 한 겹 벗겨내며 마지막 순간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치통은 그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을 이겨버립니다. 상원원으로서의 의무, 체면, 위엄, 이 모든 걸 내팽개치고 그는 회의 중간에 뛰쳐나오죠. 고통이 너무 심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오직 이 끔찍한 아픔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만이 그를 움직였던 겁니다. 하지만 치과 치료도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습니다. 이를 뽑고 난 뒤 그는 극심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느끼며 비틀거리죠. 그리고 그 춥고 진흙탕이 된 겨울거리를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그의 몸은 마침내 한계에 부딪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평생을 자세와 위엄, 겉모습에 집착하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의 마지막이 길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흙탕에 얼굴을 받고 쓰러지는 거였어요. 그의 얼굴 밑으로 붉은 피가 고이기 시작하는 이 장면은 그의 삶 전체를 향한 가장 잔인하고도 굴욕적인 마지막 아이러니였습니다. 가문의 마지막 기둥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사라지자 이제 부덴브로크 가문의 모든 미래는 그의 외아들 요한, 우리가 한노라고 부르는 소년의 가냘픈 어깨 위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 어깨는 가문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요. 한노는 그야말로 부덴브로크 가문의 이상과는 모든 면에서 정반대인 아이였습니다.
가문이 사업과 상업을 중시했다면 한노는 음악에만 빠져 살았죠. 가문이 강인한 육체를 자랑했다면 한노는 탕생을 병약함과 질병에 시달렸고요. 힘과 의무를 강조하는 가문의 세계와 달리 한노의 세계는 두려움으로 가득 찬 내면 세계뿐이었습니다. 그는 쇠락의 최종 산물, 조상들이 억눌러왔던 모든 예민함과 피로감이 응축된 존재였어요. 한노의 삶은 한마디로 두려움과 고통으로 요약됩니다. 세상 모든 것이 그에게는 위협이었어요. 특히 아버지처럼 끔찍한 치통에 시달리죠. 그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고 기쁨을 찾는 순간은 오르간 앞에 앉아 바그너풍의 웅장한 음악을 즉흥적으로 연주할 때뿐이었습니다. 음악은 그의 유일한 도피처이자 재능이었죠. 당연히 100년 된 가업 같은 것에는 먼지만큼의 관심도 그것을 이끌어갈 능력도 없었습니다. 토마스는 죽었고 유일한 후계자인 한노는 보시다시피 가업을 이을 수 없는 아이입니다. 이제 부덴브로크 가문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해체, 그 이름의 종말은 그저 시간 문제, 서류상의 절차만 남았을 뿐이었죠.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100년 역사의 회사는 헐값에 청산되고 토마스가 가문의 영광을 위해 지었던 그 웅장한 저택은 평생의 라이벌이었던 하겐 슈트렘 가문에 팔려나갑니다. 이보다 더 큰 굴욕은 없겠죠. 4대에 걸쳐 쌓아 올린 부덴브루크 가문의 모든 유산이 그렇게 역사 속에서 지워져 버립니다. 이제 이 기나긴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하나의 아련한 기억만이 남습니다. 토마스가 죽기 얼마 전 누이 토니와 함께 북해의 휴양지 트라베문데의 바닷가에 서서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이 마지막 대화가 어쩌면 이 가문 전체의 묘비명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토마스는 바다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힘이 넘치는 젊은이는 저 높은 산의 정상을 정복하려 하지만 삶의 복잡함에 지치고 달아버린 사람은 결국 이 넓고 거대한 바다를 보며 위안을 얻게 된다고요. 산이 성취와 개성의 상징이라면 바다는 모든 것을 받아주고 녹여버리는 망각과 해체의 상징일 겁니다. 토마스는 이미 자신이 산이 아닌 바다의 사람이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부덴브로크 가문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독일 부르주아 가문의 실패담일까요? 아니면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위대한 것도 결국엔 성장하고 정점을 찍고 쇠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리 모두의 삶을 지배하는 거대하고 피할 수 없는 순환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유산이란 무엇인지, 예민함의 대가는 무엇인지,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저 무심한 시간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 생각하게 만들면서 말이죠.